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속담을 다들 아실 겁니다. 저는 얼마 전 그 원수를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장소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예비 시댁이었죠. 중학교 때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저의 원수가 바로 저희 예비 신랑의 여동생이었더라고요. 드라마로 쓰더라도 이런 이야기는 나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다름 아닌 저의 이야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일로 인해 저는 잠시 잊고 있었던 지난 과거의 아픔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죠. 그때는 딱 죽고 싶을 만큼 제게는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더 이상 아무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던 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늦게나마 저를 괴롭혔던 학폭 가해자에게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악한 인간들은 언젠가 스스로의 죗값을 치르게 된다는 말을 저는 이제야 믿게 되었고요. 그런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께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 모든 일의 발단이 되었던 그 사건을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마도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심각한 폭력을 당했었죠.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하면 흔히들 가지는 편견이 있습니다. 네가 당할 만해서 당했던 거 아니야? 학교 폭력을 행하는 가해 학생도 문제지만 당하는 학생도 보통 일반적이지는 않더라. 피해 학생도 당하고만 있다는 게 이상하잖아. 뭔가 자기도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등등의 편견이죠. 네, 이것들은 피해 사실을 호소했을 때 제가 전부 직접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게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그 사람들은 모두 피해자 앞에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해댄 거죠.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했던 건 가해 학생의 행위는 물론이었지만 바로 이런 사람들의 왜곡된 시선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에는 너무나 평범한 학생이었거든요. 외모도 특출나게 눈에 띄지 않은 평범한 얼굴이었고 성적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반에 47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거기서 대략 10등 내외를 오가는 지극한 평범한 정도의 성적이었죠. 그렇다고 성격적인 결함이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딱히 그러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있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저는 적당한 수의 친구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잘 지내는 편이었거든요. 하굣길에 같이 떡볶이를 먹으러 갈 친구도 있고 조별 과제를 해야 하면 선뜻 함께 하자고 말할 친구들이 있는 정도로 말입니다. 딱 하나 평범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저희 집안사였어요. 중학교 2학년 2학기가 되었을 때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저희 가족이 전부 길거리는 나앉게 되었거든요. 그전까지 저희 집의 경제 사정은 오히려 여유로웠던 편이었습니다. 오히려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을 제가 도울 정도로요. 부모님 덕택에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평생을 돈이 없다는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살았죠. 하지만 하루아침에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아파트에서 단칸방 원룸으로 일가족이 쫓겨나게 되자 저는 그제서야 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 혜인아, 너 왜 영어학원 관뒀어? 너 영어학원 관뒀어? 수학학원도 이제 안 나온다며.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응, 일은 무슨 일이야. 그냥 나 집에서 따로 공부하려고. 오, 괜찮은 과에 구했나 보네. 너만 열심히 하지 말고 그 선생 잘 가르치면 나도 소개 좀 해줘. 응, 알았어. 이사는 둘째치고 한푼이 아쉬운 판이라 다니고 있던 학원도 모조리 관둬야 했습니다. 그나마 중2였던 저는 나은 편이었죠. 저희 오빠는 고3이었는데도 학원을 관둬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어린 마음에
이런 집안사를 친구들에게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연기를 하고 다녔어요. 밥이야 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옷이야 입던 옷을 그대로 입으니 집만 아니면 크게 들킬 일은 없었죠. 너 요즘 왜 자꾸 집에 따로 가? 나 서운해. 나 들를 때가 있어서 그래. 미안해. 알았어. 내일은 꼭 집에 같이 가는 거다. 문제는 전에 살던 아파트 옆동에 살아서 항상 하교를 같이 하던 친구들이었어요. 저는 어떻게든 핑계를 대서 그전 아파트에 살던 친구들과 따로 하교를 했습니다. 제가 돌아가야 할 곳은 이제 그 아파트도 그 동네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좁은 동네라서 소문이 나는 것도 금방이었어요. 계속해서 친구들을 속이는 것도 힘들었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친한 친구들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친구들은 그제서야 깜짝 놀라면서 왜 지금까지 말을 하지 않았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뭐 별일이냐면서요.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집이 망해보지 않았더라면 저 친구들과 똑같은 생각을 했을 테니까요. 겪어보지 않고서는 결코 알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도 있다는 걸 저 친구들은 죽어도 모를 테죠. 어쨌거나 저야 사실을 털어놓고 나니 속은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묘하게 달라진 태도를 보는 것은 적응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우리 오늘 이대 앞에 놀러 갈래? 나 저번 주에 거기 새로 생긴 카페에 갔는데. 저기 혜인이 너도 같이 갈 수 있어? 일단 나중에 얘기하자. 갈 수 있는 사람은 이따가 따로 메시지 보내. 돈이 없으니 같이 노는 것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 차라리 돈을 안 쓰면 그만이었지만 친구들은 다른 의미로 저의 눈치를 보고 있었죠. 혹시 놀러 가자고 꺼낸 이야기들이 저에게 부담을 주게 될까 봐서요. 그렇다고 계속 본인들이 제 비용까지 부담하기에는 제가 자존심 상해할까 봐 걱정했고요. 착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 조금씩 멀어져 갔습니다. 멀어진 건 마음의 거리였죠. 그리고 해가 바뀌어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직후라 한동안은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었죠. 친한 친구들은 같은 반에 한둘 있었지만 앞전의 일로 묘하게 서먹한 사이가 된 상태였고요. 그때쯤 학교에는 저에 대한 소문이 이미 퍼질 대로 퍼진 상태였습니다. 잘 사는 집 딸내미에서 아버지가 사업을 망해서 거지가 된 불쌍한 여자애로요. 그래서 조금 서먹하긴 해도 친구들은 여전히 저에게 잘 대해주었습니다. 그만하면 학교 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저를 기다리고 있던 불행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야야, 어디서 무슨 냄새 안 나냐? 무슨 냄새? 그러고 보니까 뭔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 걸레밥 냄새 같은 거 나는데 누가 옷을 안 빨아 입었나? 제 뒤쪽에 앉은 한 여자애가 대놓고 킁킁거리면서 큰 목소리로 냄새가 난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더라고요. 온 교실이 쩌렁쩌렁 다 울리도록요. 자연히 떠들고 있던 교실 친구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다렸다는 양 그 여자애는 고체 의자를 발로 툭툭 차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야, 송혜인, 너한테서 나는 냄새 같은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아무리 집이 가난해도 교복은 빨고 입고 와야지. 민폐잖아. 나 안 그래도 냄새에 예민한데 앞에서 이러면 어떻게 공부하라고? 집 망했다더니 너희 집에 세탁기도 없어? 아니면 세탁기는 있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여자애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팔짱을 끼고 재밌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이 모든 일을 주도한 저의 원수,
박지민이 있었고요. 헛쭈, 네가 노려보면 어쩔 건데. 야, 무서워서 지르겠다 진짜. 박지민과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올해 또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박지민은 저에게 계속 감정이 좋지 않았고요. 걔가 짝사랑했던 고등학교 오빠가 저를 좋아한다는 소문을 들은 이후부터요. 물론 그건 그냥 소문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소문의 진위조차도 모르고 있었고 크게 관심도 없었어요. 그 오빠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몰랐고요. 하지만 걔는 그 소문만으로도 크게 자존심이 상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때부터 집요하게 제 욕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었죠. 하지만 중학교 1학년 때에는 친구들이 딱히 걔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제 욕을 하고 다닌 게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저도 무시하면 그뿐이었고요. 하지만 3학년이 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어요. 그 아이는 저와 비슷한 무리들을 하인처럼 거느리면서 이 학급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실세가 되었거든요. 저에게 복수할 거리만 찾고 있던 차에 이런 기회를 만나게 된 거죠. 그날 이후 박지민의 괴롭힘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과목들 중 체육 시간은 그 애들이 합법적으로 저를 괴롭힐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정혜인! 어? 뒤쪽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에 저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 얼굴을 향해 날아오고 있는 검은 구체를 보았죠.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려고 했지만 날아온 물체의 속도는 무시무시했습니다. 빡 소리와 함께 얼굴을 강탄 배구공에 저는 그 자리에서 뒤로 쓰러져 버렸죠. 어머, 괜찮아? 내가 실수했네. 미안해. 그러니까 조심 좀 하지. 한눈 팔고 있으니까 자기 얼굴에 뭐가 날아오는지도 모르고 처맞고 있지.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놀라며 달려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안면을 강타한 고통에 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고요. 저 멀리 체육 선생님이 이쪽으로 달려오는 게 보였죠. 그리고 그 사이에 저는 제 귓전을 때리는 그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미 무섭게 부어오르기 시작한 눈을 간신히 뜨자 친구들끼리 웃긴다는 듯 깔깔거리며 저를 보고 있는 얼굴이 보였죠.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요. 그리고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른 것과 제 얼굴을 향해 공을 던진 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는 그 얼굴은 아주 짧은 순간 저에게만 보였고요. 저는 친구들의 부축을 받아 양호실로 가면서도 그때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체육 선생님은 그저 저 같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체육 시간에는 항상 조심하고 집중하고 있으라는 말씀만 남기셨을 뿐이고요. 저는 억울했지만 일부러 그랬다는 증거가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괴롭힘은 다채로운 방식으로 이어졌어요. 제 옆으로 지나가는 척하면서 제 책상과 의자를 발로 차기도 했고 제가 지나갈 때 발을 걸거나 물건을 넘어뜨려서 밟게 만드는 건 예사였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칠판에 판서를 하고 있을 때면 아무도 보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 등 뒤나 머리 위로 작게 종이 조각이나 지우개 가루 등을 뭉쳐서 던지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작은 괴롭힘으로 시작한 것이 시간이 지나자 점점 스케일이 커져갔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괴롭힘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들이 원하는 것은 저의 반응이니 제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이런 괴롭힘도 곧 질려서 그만둘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그건 저의 순진했던 희망사항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괴롭힘을 당해도 제가 그저 쥐죽은 듯 가만히 있으니 박지민과 그 친구들은 점점 더 용기를 얻어 과감해져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향한 괴롭힘은 나중에는 입에도 담기 힘들 정도로 악랄해져 갔어요. 제가 화장실을 가든 어디를 가든 자리를 비우기만 하면
돌아왔을 때 문제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저의 교실 책상 서랍 속에 온갖 쓰레기들이 들어가 있기도 했고, 어떤 날은 죽은 벌레들이 들어가 있어 비명을 지른 적도 있었죠. 또 어떤 날은 멀쩡히 가방 속에 넣어두었던 우유팩이 가방 안에서 다 터져 있기도 했습니다. 집에 가져가 가방을 빨 때까지 그 안에 들어있던 체육복에서 우유 비린내가 진동을 했고요. 제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동안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은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차례나 저를 도와서 그 아이들에게 같이 화를 내주던 친구들도 나중에는 그 무리들에게 저처럼 같은 괴롭힘을 당하자 차츰 선뜻 나서는 일이 사라져갔거든요. 그런다고 박지민 무리의 괴롭힘이 쉽게 끝날 것 같지도 않았고, 괜히 돕는다고 나섰다가 같이 봉변을 당하느니 그 편이 낫다고 생각한 거죠. 그저 못 본 척, 못 들은 척, 잠시만 눈과 귀를 막으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았으니까요. 적어도 본인들에게는요. 그 상태로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그동안 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닌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혜인이 너 요즘 무슨 일 있니? 네? 우리 딸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살도 빠진 것 같고.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무리 학교에서 별의별 일을 다 겪더라도 집에 돌아왔을 때만큼은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역시 엄마의 예리한 눈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부쩍 말수가 줄어들고 잘 웃지도 않는 저를 보며 엄마는 계속 속으로 걱정을 해왔던 모양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이런 저의 변화가 단순히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그런 줄로만 알고 있으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학교만 다녀오면 유난히 더 어두워진 표정에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공부하느라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그래? 그럼 다행이구나. 그래도 공부한다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알았지? 하지만 절대로 엄마에게만큼은 저의 이런 상태를 알릴 수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하는 엄마에게 자식이 학교 폭력까지 당하고 있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아니더라도 저희 엄마는 충분히 힘든 상태였으니까요. 그동안 아버지는 사업이 망한 뒤로 삶의 의지도 없이 무기력하게 집에서 내내 술만 드시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아버지에게 엄마는 밖에 나가서 하다못해 일용직 일이라도 좀 해보라고 화를 냈고요. 하지만 아버지의 좌절은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희망은 오직 자식인 오빠와 저뿐이었어요. 그나마도 오빠가 곧 성인이 될 테고 오빠는 어려서부터 엄마 말을 잘 듣던 효자였다는 게 천만 다행이었죠. 하지만 엄마도 점점 정신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사실이 어린 제가 보기에도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엄마마저 아버지처럼 삶의 의지를 놓아버릴까봐 저는 두려웠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없는 건 너무나도 당연했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이 모든 일들이 자고 일어나면 꿈처럼 끝나 있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면 하루빨리 이 지옥 같은 시간들을 지나가서 박재민과 제가 서로 다른 학교로 진학하게 되기를요. 그 상태로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더 이상 제가 참을 수 없게 된 그 사건이 발생했어요. 저희 교실 뒤쪽에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사물함이 5층 높이로 쌓여 있었습니다. 거기 보관하는 물건들은 특별한 게 아니었고 대부분이 교과서와 문제집, 학용품이 전부였죠. 그래서 사물함은 자물쇠를 채운 것이 절반, 채우지 않은 것이 절반쯤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학교 폭력이 시작된 이후로 반드시 제 사물함에 자물쇠를 꼭꼭 채우고 다녔고요.
비번도 절대 실수로라도 노출되지 않도록 애를 썼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등교를 했더니 제 사물함 자물쇠가 사라져 있더라고요. 걸쇠 쪽에 남은 자국을 보니 날카로운 무언가로 긁어낸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자물쇠를 열었죠. 그런데 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사물함 속에 들어있던 교과서들이 전부 다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단순히 책만 사라진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제가 공부하느라 기록해둔 모든 필기도 함께 사라졌다는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얼마 후면 곧 기말고사였거든요. 당황한 나머지 저는 제 교과서를 찾아 교실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결국 교과서가 발견되기는 했어요. 저희 교실은 본관 4층이었는데 생뚱맞게도 멀리 떨어진 2층 화장실에서 발견된 거죠. 그것도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통 안에서 휴지들과 함께요. 제 교과서를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죠. 저는 미친 사람처럼 그 냄새나는 교과서들을 안고 교실로 뛰쳐 들어갔습니다. 야, 박지민! 헉, 깜짝이야! 이게 미쳤나? 감히 누구 앞에서 소리를 질러? 제가 소리를 지르자 무리들과 어울려 낄낄대고 있던 박지민이 깜짝 놀라 저를 돌아보더라고요. 저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으며 품에 안고 있던 책들을 그의 발 앞에 하나씩 던졌습니다. 하마터면 책의 발등을 맞을 뻔한 박지민이 곧 일어나서 발작하듯 소리를 질렀죠. 미쳤어? 너 진짜 죽고 싶어? 그래, 미쳤다. 내가 지금 안 미치게 생겼어? 이거 전부 네가 한 짓이지? 뭐? 증거 있어? 이게 어디서 생사람을 잡아? 야, 교과서도 너한테서 냄새가 나서 너랑 같이 있기가 싫었나 보지. 그리고 진짜 내가 했다고 해도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그의 마지막 말은 오로지 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 책들을 발로 밟으며 저에게 다가온 그 애가 제 귓가에만 속삭이듯 말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이 돌아버렸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제가 그의 머리채를 잡았고 걔도 제 머리채를 잡았다는 사실만 기억이 날 뿐이었죠. 당연히 교실과 학교 모두 뒤집어졌습니다. 애들이 몰려들어 저희를 뜯어말렸고 몇몇은 교실로 달려가서 담임 선생님을 불러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괴롭힘이 어떻게 집요하고도 악랄하게 이어져 왔는지를요. 하지만 그 애는 코웃음을 치며 제가 말한 모든 일들을 자신이 저지르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무리들도 그의 말을 뒷받침해 주었고요. 선생님, 저는 혜인이가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런 누명을 씌우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도 무슨 악감정이라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다짜고짜 저한테 와서 책을 던지고 제 머리채도 제가 잡았다고요. 저 정말 너무 억울해요. 송혜인? 이제라도 안 늦었으니까 선생님한테 사실대로 말해. 지민이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반장을 불러서 물어봐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학급의 다른 친구들도 지민이가 널 괴롭혔는지 다 모르겠다고 하잖아. 하지만 담임 선생님은 오히려 저쪽의 말만 듣고는 저를 질책했습니다. 저야 혼자의 몸이었고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동안 박지민은 학교에서 내내 밝고 활달하고 친구들마저 많은 성격이라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었거든요. 반면 저는 말수도 적었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고 혼자 지내는 조용한 성격이라 사실 이런 신고를 했다는 것 자체가
담임 선생님에게는 의외로 여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중에 용기를 낸 반 친구 2명이 선생님을 몰래 찾아가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 모두 말해주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담임은 지금까지의 일을 단순히 친구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다툼으로 치부하고 조용히 마무리시키려고 했고요. 저는 믿었던 담임 선생님마저 그런 반응을 보인 것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일의 진상을 알게 된 저희 엄마가 학교를 찾았지만 그쪽 집에서도 제가 먼저 머리채를 잡았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쌍방폭행이 되어버렸죠. 지금이야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겨질 만큼 중요한 잘못이지만 제가 중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냥 단순한 따돌림이나 친구들 사이의 다툼 정도로 취급되는 분위기였거든요. 무엇보다도 담임교사의 무관심은 저와 엄마가 더 이상의 의욕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들어보니까 혜인이와 지민이가 서로 조금씩 잘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들 싸움에 신고해봐야 좋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로 신고하면 오히려 경찰에서 웃어요. 혜인이 어머님, 그냥 애들끼리 잘 화해하라고 하고 여기서 그만 끝내도록 하시죠. 지민이 너도 앞으로는 혜인이 괴롭히지 말고, 알았어? 네, 선생님. 혜인아,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나도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그냥 덮어두고 화해하자, 우리.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화해하자는 말 한마디로 그 일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가해자의 가증스런 연기와 함께요. 더 이상 그 학교를 다닐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졸업을 한 학기 남긴 채 멀리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아버지는 제 손을 붙잡고 미안하다고 한참을 우셨어요. 이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진작에 알아주지 못했다면서요. 그 아이와 우연이라도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저희 집은 없는 살림에 다시 이사를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일이 있은 뒤로 심각한 후유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인해 생긴 트라우마가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졌거든요. 한동안은 그때 일을 떠올리기만 해도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비슷한 목소리나 비슷한 이름을 듣기만 해도 흠칫 놀라는 일이 생겼습니다. 박지민이 저를 괴롭혔던 증거인 우유팩이나 사물함 자물쇠만 봐도 저도 모르게 숨이 턱턱 막히고 손이 벌벌 떨리기도 했고요. 매일 밤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건 다반사였어요. 그 일로 인해 변해버린 저를 보며 저희 집은 한동안 초상집 분위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나마 저의 사건을 계기로 자식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아버지가 그날부터 열심히 밖에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하셨다는 것만이 저희 식구들의 유일한 위안이었죠. 그리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버지가 다시 시작한 일이 잘 풀리면서 집안의 경제 상황도 점점 나아져 갔고요. 저는 대학에 가서 심리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쯤 되어서야 비로소 그때의 일을 다시 얘기할 용기가 생겼거든요. 제 자신이 저를 챙겨야겠다는 생각도 함께해요. 가해자는 지금도 태연하게 잘 살고 있을 텐데 이대로 저 혼자 무너지기에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몇 년간에 걸친 심리치료를 병행한 끝에 저는 점차 그때의 일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 힘들었던 일들도 기억에서 흐려지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저만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운 좋게도 몇 년이 지나 그 일이 대박이 나면서 몇 년간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생활을 지속해야 했죠. 그러다 보니 잡생각을 할 시간도 없었고 과거를 떠올릴 여유도 없어지더라고요. 이런 걸 두고 일석이조라고 하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밝은 미소를 찾도록 도와준 사람도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의 남자친구였어요. 33살에 처음 만난 남자친구는 제 인생을 통틀어 3번째 남자친구였죠. 그나마도 앞에 2번은 만난 지 몇 달도 채우지 못해 헤어졌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된 연애를 했다고도 말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일에만 빠져 사느라 누구를 만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또 개인적인 이유로 마음의 문도 닫혀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고 나서는 저도 많이 바뀌어 갔습니다. 남자친구는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배려심도 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야 저도 누군가를 믿고 또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을 주고받는다는 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유미야, 선생님이야. 많이 아프다는 얘기 반장한테 전해 들었어.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집에서 푹 쉬어. 나중에 보자. 그래. 무엇보다 제가 높이 사는 그 사람의 장점은 사람을 온전히 믿을 줄 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루는 같이 영화관에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의 연락을 보더니 남자친구가 급하게 통화를 하더라고요. 학생인 것 같았죠. 남자친구는 고등학교의 영어 교사이자 2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거든요. 유미라면 저번에도 아프다고 학교 안 나왔던 그 애 아니야? 맞아. 이번에도 장염이 심하게 왔나 보더라고. 그거 꾀병 아니야? 이렇게까지 자주 아플 수가 있어? 학교 수업 빠지면 본인만 손해인데 설마 그런 거짓말까지 하려고? 아닐 거야.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번번이 학생들이 온갖 핑계를 대며 학교를 빠지는 것 같았는데 남자친구는 그런 핑계를 잘도 믿어주더라고요. 학생들이 말하면 아주 뭐든지 다 믿어주는 것 같았죠. 한편으로는 저는 남자친구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건 사람에게 한 번도 되어보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자기 반 학생들이 부럽다. 나도 자기 같은 담임이 있었다면 덜 힘들었을 텐데.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저의 진심에 남자친구는 한참을 저를 안고 토닥거려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저는 미처 다 극복하지 못한 학폭 트라우마의 잔재에 시달리고 있었으니까요. 나중에 저의 사연을 다 듣게 된 남자친구는 마치 본인의 일인 것 마냥 펑펑 눈물을 흘렸죠. 많이 힘들었겠다면서 앞으로는 제가 상처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본인이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고 했고요. 말만 들어도 고마운 일이었죠. 그리고 그게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저도 그 사람과 만나면서 오늘날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고요. 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저도 선한 사람이 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는 사람을 만나니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평생 이 사람과 함께 제 감정에 솔직하게 울고 웃으며 지금처럼만 잘 지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비극이 저희의 앞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양가의 혼사 이야기가 오가고 나서 제가 시댁 식구들을 처음으로 만나게 된 그 자리에서 알게 된 사실이었죠. 어머니, 제 여자친구 혜인이에요. 혜인아, 이쪽은 우리 어머니, 그리고 이쪽은 내 여동생이야.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웃으며 저를 맞이하던 남자친구의 가족은 제가 꿈에서도 잊지 못할 얼굴이었으니까요. 저의 예비 시누이,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바로 저를 말려 죽일 것처럼 괴롭히던 박지민이었다는 겁니다. 당황한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보며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일단 남자친구가 있는 자리라서 그런지 그 애는 저를 아는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면인 것처럼 뻔뻔하게도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오빠 여자친구가 너라고? 기가 막히네, 진짜. 기가 막힌다는 말은 내가 해야 할 말인 것 같은데 네가 성훈 오빠 여동생이라고? 너 혹시 다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우리 오빠한테 접근한 거 아니야? 남자친구가 잠깐 음료를 사러 나가자마자 그 애는 바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코웃음을 치면서 저를 향해 일부러 접근한 게 아니냐는 헛소리를 해대더니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남자친구가 사라지자마자
저희 둘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는 걸 본 예비 시어머니는 어리둥절하면서 그 애를 쳐다보더라고요. 엄마, 얘가 걔잖아. 나 중학교 때 그 학교 폭력 신고했던 애. 어? 무슨 학교 폭력? 한참 제 얼굴을 샅샅이 훑어보던 예비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기억이 났다는 듯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때 양가 부모까지 와서 학교에서 사자대면을 했었으니 기억이 나는 것도 당연했죠. 어머, 네가 그때 그 애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니? 우연인지 악연인지는 모르겠고, 야, 잘 살았나 봐. 그때 담임한테 신고해서 나 엿먹이더니 얼굴까지 펴가지고 이제는 우리 오빠랑 결혼하겠다고 여기까지 다 찾아왔네? 근데 니까지 거한테 우리 오빠가 가당키나 해? 과거 세탁하고 남자 하나 잘못해서 팔자 고치려나 본데 어림도 없어. 인간은 절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니 역시나 저 박살난 인성은 아직도 하나도 변한 게 없더라고요. 거기다 자기 딸이 학교폭력 가해자라는데도 뻔뻔하게 우리 딸이 그럴 리가 없다. 그리고 그랬다면 다 이유가 있었을 거다라는 말로 오히려 억지를 부리던 예비 시어머니도 변한 게 없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기가 막히는구나. 어떻게 우리 성훈이를 만나니 네가? 아, 됐다. 뭐가 됐든 이 결혼시킬 생각 없으니까 없던 일로 하자. 성훈이한테는 아무 말 하지 말고 헤어지거라. 그리고 나와 혹시라도 오빠한테 그때 일 얘기했다가는 내가 아주 지옥이 뭔지 보여줄 테니까 처신 똑바로 해. 알았어? 그리고는 두 사람이 당장 헤어지라면서 저를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죠? 그래도 지났으면 조금쯤은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죠. 그래도 부끄러운 건 아는지 남자친구가 혹시 이 광경을 보기라도 할까봐 내내 현관문 쪽을 흘깃거리며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이 두 인간들의 약점은 저의 남자친구라는 사실을요. 남자친구가 음료를 사서 돌아오자 두 사람은 다시 태연하게 연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저를 이 자리에서 처음 본 다정한 시어머니와 시누이 연기를 말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를 잡아먹을 것처럼 난리를 치던 두 사람의 돌변한 태도를 보니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죠. 그날 그 충격적인 자리를 끝내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혼까지 결심했던 내 남자친구가 사랑하는 가족이 바로 그 인간들이었다니. 사람을 워낙 잘 믿고 사랑이 넘치는 남자친구는 평소에도 종종 본인의 어머니와 사랑스런 여동생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사람도 남자친구와 마찬가지로 인성이 훌륭한 사람일 거라고 막연한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예상에는 없는 일이었죠. 예비시댁에 다녀온 뒤 방문을 걸어 잠근 저를 보며 엄마가 몇 번이나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복잡했거든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때의 기억이 다시 떠오른 건 둘째치고 남자친구에 대한 미움마저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나 학교 폭력에 마음 아파하던 사람이 정작 제 친동생이 벌인 일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어이가 없었죠. 처음부터 진작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저는 절대 남자친구와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사람과 함께 보냈던 모든 시간들이 허망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 동안에도 제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제 번호를 무슨 핑계로 알아낸 건지 그 아줌마와 딸이 둘이서 번갈아 가며 전화와 문자를 해대더라고요. 당장 헤어지라고, 이 미친 거사! 너 내 말이 우습게 들려? 빨리 안 헤어지면 너네 집 찾아가서 내가 다 뒤집어 엎어버린다? 그의 눈에는 아직도 제가 본인의 협박에 벌벌 떨던 그 16살 중학생으로 보이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그 애는 달랐죠.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함께 당장 헤어지라면 난리를 치는 모습은 그때의 모습과 조금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헤어져 줄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더는 이 결혼에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을 뿐이었죠. 저는 조용히 사람을 지켜 예비시댁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남자친구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 집에 인사를 올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이에 더 소름 끼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바로 그 두 인간들이 딴 사람이라도 된 것 마냥 갑자기 저에게 다정하게 굴기 시작한 겁니다. 저에게 협박을 하기 시작할 때는 언제고, 남자친구를 통해서 조만간 다시 만나보자는 둥, 더 분위기 좋은 밥집에서 자주 보자는 둥,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요. 도대체 왜 이러나 싶었죠. 우리 어머니랑 여동생이 자기 진짜 대단하다고 하시더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가 무슨 일 하냐고 하길래 내가 자기가 성공한 사업가라고 얘기했거든. 자기 칭찬 엄청 많이 했지 내가. 돈도 거진 본인 아들 3-4배는 번다고. 저는 그제야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남자친구는 그저 순수한 마음에 저를 자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사람의 장점만 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야기가 두 사람에게는 전혀 딴판으로 들렸겠죠. 그때부터 둘은 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꼬치꼬치 묻기 시작하더니 그 후로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는 겁니다. 저는 식자재 유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골 할머니 댁에서 농사를 도운 일과 농산물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을 살려서 시작한 일인데 나중에는 점차 일이 커져갔죠. 요즘은 집에서 신선한 채소를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양만큼 그때그때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농가에서는 적시에 내다 팔 판매처를 찾지 못해 힘든 상황이었고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 두 곳을 연결시킬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맞춤 관리를 통해서 전국 각지의 농가와 구매자를 직거래로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마진을 줄여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렴하고도 빠르게 공급하는 일이었죠. 다행히도 양측의 수요와 공급을 모두 만족시켜서 사업은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오히려 제 사업을 돕고 계셨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저는 그 사람들이 초대한 자리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갔죠.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내가 이 자리에 초대했단다.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들은 잊어줬으면 좋겠구나. 우리 아들이랑 결혼도 서두르도록 하고. 네? 저번에는 당장 헤어지라고 하셨었잖아요. 그게 오해였다는 거야. 얘는 젊은 애가 성격이 왜 그렇게 급하니? 어른이 얘기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혹시 그때 일로 섭섭했던 건 아니지? 예비 시어머니는 안면을 싹 바꾸고 저에게 활짝 웃으면서 지난 날은 잊자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결혼을 서두르라고 난리였죠. 너 나한테 잘 보여야 우리 오빠랑 결혼할 수 있는 거 알지? 그리고 남자친구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또 박지민은 저에게만 들리는 얘기를 속삭였습니다. 마치 그때 교실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저는 그저 웃고만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의 그런 반응에 이 결혼이 성사되었다고 생각했는지 대놓고 제 사업에 대해 캐묻기 시작했고요. 그래, 성훈이한테 듣기로는 사업이 그렇게 잘 된다던데. 혹시 남는 자리 있으면 네 시누이한테 한 자리 맡길 생각은 없니? 그래, 친정아버지랑 오빠랑 같이 일한다며? 결혼하면 이제 이 집 식구 되는 건데. 그런 사업은 앞으로 친정 식구들한테 맡길 게 아니라 한 집 식구 된 시댁 식구들한테 나눠줘야지. 제가 맡길 생각도 없는 사업을 이미 본인들 것인 것 마냥 김칫국까지 마셔댔죠. 저는 남자친구가 돌아오자마자 제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그 순간 찬물을 끼얹은 것 마냥 분위기는 싸늘해지고야 말았어요. 거기에는 지금까지 했던 두 사람의 모든 언어 폭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제게 전화를 걸어서
당신의 아들과 헤어지라고 했던 이야기들이었죠. 이게 무슨... 당신 어머니랑 여동생의 실체야 이게. 미안하지만 자기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녹음을 들은 남자친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녹음 속 목소리의 주인공인 두 사람은 개거품을 물고 있었죠. 이걸 다 녹음한 거냐고 소리를 지르면서요. 너한테 잘 보여야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웃기지도 않네. 난 그 결혼할 생각도 없는데 말이야. 저는 이어서 남자친구를 향해 마지막 말을 뱉고는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나한테 학교 폭력을 했던 그 가해자 이름도 당신 여동생 이름이랑 똑같았어. 난 그게 우연인 줄로만 알았지. 혜인아, 설마 지민이가 그랬다는 거야? 정말이야? 진실이 어떻게 된 건지는 본인 입으로 직접 들어봐. 그리고 미안한데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 결국 예비시모와 신우이는 남자친구의 앞에서 그렇게나 숨기고 싶었던 본인들의 추악한 행동을 모조리 까발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자친구는 저를 찾아와서 무릎까지 꿇고 사죄를 하더라고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너무나도 미안하다고요. 늦었지만 가족들의 잘못은 본인이 대신 사과하겠다고 했죠. 저는 울고 있는 남자친구를 같이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본인에게도 가족의 치부를 알게 된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헤어짐이 결코 남자친구의 잘못은 아니었고요. 저는 그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박지민에게도 신변의 변화가 생겼죠. 당시에 선을 보고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부잣집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뒷조사로 알아내게 된 사실이었죠. 그런데 정말 뜻밖에도 그 선을 본 남자집이 제 사업 거래처 중에 하나더라고요. 저는 은연중에 이 사실을 흘렸습니다. 그 집이 이 소식에 들어가도록요. 당연히 그쪽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죠. 예비 며느리가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집이 몇이나 되겠어요. 온 집안이 뒤집어지고 그날로 파혼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박지민이 저를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지만 저는 그 모습마저 동영상으로 모두 남겼습니다. 한 번 더 찾아오면 이 동영상까지도 네 오빠에게 보내버리겠다는 말과 함께요. 그렇게 제 원수는 오랜 인과응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때의 일을 떠올리지 않게 되었어요. 불면증도 사라졌고요. 다만 제가 사랑하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걸 생각하면 그것만큼은 아직도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요. 하지만 그쪽 집안과 사돈으로 엮일 자신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 역시도 잘 헤어진 거라고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저는 이제 과거를 모두 털어버리고 앞만 보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